여러분, 오늘 저는 일본의 무역 보복, 아니 뭐 우리나라가 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보복이 아니라 그냥 시비 거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무역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공부할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안 찍었는데 지금 뭐 일본 문제가 나오니까 입이 근지러워서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네요.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본 측이 생각하는 사건의 발단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사건의 발단이 다른데요. 먼저 우리나라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일단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WTO 패소한 거, 그리고 선거까지 그냥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 논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갖고 먼저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보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무역에 관해서 무슨 선조치를 취해서 일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뭔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보복이 아니라 그냥 먼저 시비 건 겁니다. 뭐 이게 뭐 역사 문제랑 관련이 있다면 이거는 보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인들도 이거는 강제징용 판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일본 측도 그냥 역사 문제랑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무역 구조를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검토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정작 일본이 계속 발언하는 걸 보면 한국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합의를 깬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해요. 본인들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말끝마다 합의를 깼다든지 그런 역사 문제로 그거를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무역 구조를 개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 측이 생각하는 사건의 경과는 뭐 위안부 합의 깬 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 그리고 초계기도 있었죠. 거기서 WTO 패소까지 꽤 긴 과정을 거쳐서 갈등이 이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본 물건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서 이게 정말 국가적인 불매 운동은 한 2002년쯤인가요? 그때 미국산 불매 운동 그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일본 물건 불매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게 해결 방법이랑 굉장히 거리가 있는 방법인데 왜 그렇게 하나?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도 갑자기 그 불매 운동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뭐 일단 국민들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 이거 자체는 정말 바람직합니다. 뭐 이때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뭐 이런 불매 운동이 뭐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걸로 국민들의 결의를 보여줬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뭐 국민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일본 물건 안 산다고 해서 이게 무슨 해결과 관련이 있나 이렇게 반신반의를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으면 그거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불매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국민들 차원의 대응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교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그 다른 나라, 이웃 나라에게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을 행동으로서 보여주면 나중에 협상 테이블에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왔을 때도 훨씬 더 지원군을 얻은 것 같이 든든하고요. 더 자신있게 자신들의 주장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현재까지의 상황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불매운동 이런 예상피 이런 건 뉴스에도 다 나오는 거니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뭐 사건의 발단, 경과 그리고 그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그 사건의 발단 같은 것보다 그 표면적 이유보다 더 깊숙한 내면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상황을 설계한 자는 누구고 누가 가장 이득을 보며 마지막에 웃을 자는 누굴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상황을 만든 것 자체는 일본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만든 사람 말고 이 상황을 설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선빵을 친 건 일본인데 그 한국과 일본을 싸움을 붙인 건 과연 누굴까? 사실 일본이 지금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역 제재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과거를 파고들면 뭐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죠. 뭐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가 완전히 청산이 안 돼서 이것에 대해 적당한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또 일본도 너네들 식민지배 한 거는 너희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정말 과거를 캐는 건 구질구질해지기만 해요. 그냥 서로 간에 아무 이득도 없고 진흙탕 싸움만 되는 거죠. 일본도 지금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서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걸로 도발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 해결할 수 없고 평행선을 달릴 게 뻔한 문제를 굳이 싸움을 걸었다는 거죠. 저는 일본이 그렇게 대담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뭐 미국의 푸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대국의 허락을 항상 받고 행동을 하는 편입니다. 뭐 평화헌법 개정을 해서 뭐 보통 국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쟁 국가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위해서 미국을 설득을 해서 미국에게 지지를 받아낸 것도 그렇고요. 항상 뭐 강대국이나 전 세계의 지지를 먼저 받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내가 지지할게 혹은 내가 방해는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줘야만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저는 이번 무역 제재를 한 것도 뭔가 강대국의 지지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을 지지한 강대국이 어디일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강대국이라고 하면 뭐 많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두 나라로 압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그 나라요. 물건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자, 그러면 미국이 지지를 해줬느냐 아니면 중국이 지지를 해줬느냐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이 일본을 지지해 줬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 얻는 이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득이 없으면 지지를 하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요. 일단 먼저 미국이 이것을 지지를 해줬을 때 얻는 이득과 손해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뭐 이 무역 체제를 지지해서 얻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고립시켜서 얻는 이득이 과연 뭘까요? 뭐 굳이 억지를 부려서 이게 이득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자면 지금 북미 핵협상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중재자이자 꽤 그러니까 나름 중심점 있는 역할로 나서고 있는데 이 역할을 축소시키고 이 대화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보는 쪽은 북한과 미국 단 둘로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득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북한과 미국 그 둘 자체만의 협상으로는 뭐 문화적 관점의 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남한 쪽이 서로 우리가 설명을 대신 해주는 거죠. 북한은 미국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에게 협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리를 놔주고 좀 더 중재해주는 이런 서폿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남한의 역할이 축소돼서 버린다면 북미 대화의 협상판이 깨지고 흐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게다가 미국에게 있어서 이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미국 패권의 최전선입니다. 항상 같은 편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둘은 항상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국의 이득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고요. 둘이 분열돼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우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너네들 빨리 화해해라 이런 식으로 위안부 합의를 거의 뭐 일사천리로 합의를 시킨 거죠. 일본이라는 친구와 대한민국이라는 친구가 서로 감정이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미국이라는 선생님이 와서 너네 강제로 손잡고 화해해 빨리 화해해 해서 서로에게 미안하다 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무실로 간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과연 될까요? 뭐 그때만 화해한 척하고 다시 싸우겠죠.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미국에게는 어떤 이득도 없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을 현재 지탱하고 있는 IT 회사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런 회사들은 한국에 메모리 공급이 없으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의 산업구조 구글이 있으면 1차 하청이 한국이고 2차 하청이 일본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도미노처럼 쓰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뭐 미국은 과거의 주력 산업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형 산업으로 돌아서고 있고 유일하게 남은 게 그러니까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 있는 분야가 IT 산업인데 정말 이것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금융, 돈놀이 산업 말고는 정말 기댈 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자국 산업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굳이 미국이 지지했을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봅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초강대국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으로 얻는 이득을 살펴볼게요. 먼저 중국의 손해와 이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고 그리고 그에 반해 손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화웨이가 뭐 전 세계적으로 고립당하고 견제를 당하고 제재당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1위, 반도체 굴기를 하려는 그런 거를 국가 정책으로 삼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1위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이 반도체 1위를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1위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1위가 될 수 없는 거니까요. 게다가 최근 중국이 반도체 치킨 게임에 시동을 슬슬 걸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뭐 간단하게 반도체 치킨 게임을 말씀드리면 이 게임에서 항상 이겼던 승자가 반도체에서 1위를 차지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1위가 된 이유가 우리나라가 과거 반도체 치킨 게임을 대만, 일본과 이겼기 때문에 현재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치킨 게임, 이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챔피언 방어전 이런 느낌이죠. 뭐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챔피언 방어전을 잘 치러왔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이 치킨 게임을 걸어왔어도 우리나라가 결국 승리를 했고 결국 반도체 세계 1위로 도약하는데 그게 밑거름이 되었죠. 근데 이렇게 잘 버텨왔지만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더 이상 중국은 우리나라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중국을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길 수 있는 상대는 까딱해야 일본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드 보복 때 중국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것과 달리 지금 일본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이겼던 것도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사이즈가 작은 나라 그리고 일본 정도 사이즈가 좀 크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나라 이 두 나라에게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사이즈가 작은 일본이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미국의 반도체 업체를 뭐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이긴 적도 있긴 합니다. 과거 80년대에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일본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은 그냥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서 도와줬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미국은 일개 회사였어요. 미국 정부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일개 회사가 일본이라는 큰 나라를 상대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차이에서는 나라만 따지자면 미국이 더 컸지만 그 치킨 게임에 있어서는 일본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만약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다른 산업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진출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따라잡힐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게 따라잡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서 어떤 산업을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을 전제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몰락을 한다면 가장 웃을 수 있는 국가는 현재 2025 반도체 굴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사드 보복 이후로 중국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곳에 거래처를 타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 다변화를 꽤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돈을 벌고 있는 국가는 아직도 중국입니다. 지금이야 뭐 반도체를 세계로 팔아먹으면서 뭐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콧대를 높이고는 있지만 만약 반도체 산업이 몰락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의존할 곳은 중국밖에 없게 됩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 때 한국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희 한국은 우리 중국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게 확실한데 왜 그렇게 건방진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본다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반도체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때 그 말은 아주 개소리나 다름없었지만 만약 반도체가 몰락한다면 저건 틀린 말이 아니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드 견제 이후로 중국과 많이 멀어졌거든요. 그전에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열병식에도 참여할 만큼 굉장히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뭐
사드 관계 이전에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본다면 뭐 60%를 넘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다. 이런 조사도 많이 있어요. 뭐 사드 보복 덕분에 우리나라가 뭐 중국 의존도도 살짝은 줄이고 그리고 기초 체력도 더 좋아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아예 버리고 갈 수는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 반도체가 망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중국에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기 아직 문 안 닫았나요? 이러면서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친미 성향이 강하고 반중 감정이 심한 나라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뭐 중국을 배제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거래처가 있을까요? 일본? 믿어요? 그리고 뭐 미국? 미국은 뭐 군사적으로나 좀 든든한 동맹이지 경제적으로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중국 말고 대체제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각종 산업들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쇠락세를 겪고 뭐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 산업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중국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말이에요. 중국은 바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일본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미국에게 꿇었다고 해서 미국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짠돌이라서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결국 돈을 좀 여유 있게 퍼줄 수 있는 국가, 지금처럼 한국에게 엄청난 무역 적자를 견디면서도 아무 말 없이 계속 한국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국가,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뭐 80% 정도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면 했지 일본이나 미국에게는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미국은 물건을 팔아주는 국가가 아닙니다. 뭐 돈이 없을 때 급전을 땡기는 은행 같은 거지 거기다 물건을 팔 수는 없어요. 작년 뭐 10월쯤인가 아베 총리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작년 그 시점에는 뭐 전 세계가 한 목소리가 돼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굳이 중국의 정상을 만난다는 건 미국에게 밑보일 짓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베가 중국의 주석을 만난다는 거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 모종의 딜이 있었겠죠? 뭐 한국을 조금만 견제해주면 뭐 우리 중국이 너희들 일본에 물건을 많이 사주겠다 뭐 이런 식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 40년까지 갈 기세입니다. 이런 중국의 제안에 손을 뿌리칠 이유가 일본에게선 없습니다. 뭐 미국이 싫어하든 좋든 상관없어요. 미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동맹입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일본은 바로 그 정상회담 이후로부터 한국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뭐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는 정말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고수를 해왔는데 뭐 그렇게 그 정상회담 이후 바로 2달 뒤 초계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올 초부터 2019년 1월부터 쭉 무역 제재를 검토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은 바로 이 중국의 태도입니다. 중국이 이 분쟁을 뭐 국가 간의 단순한 분쟁으로 생각했고 본인들은 전혀 예측을 못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 한쪽 편을 들거나 하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선 일본의 편을 들면서 한국을 비난할 수 있겠죠. 과거 중국은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뭐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 세계에다가 그렇게 본인들의 입장을 내면서 이득을 챙기든지 손해를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성명은 외교에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뭐 그냥 국가적인 관심도 없어요. 마치 자신들은 예상이나 했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켜보면 되는 거고 정말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다는 것처럼. 북한도 일본의 무역 제재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주변국의 반응입니다. 정리합니다. 현재 일본의 무역 제재는 정말 단순한 일본의 단독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현재 그 정도 베팅을 할 만큼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국에게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물건을 안 팔겠다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을 내쫓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가뜩이나 안 좋은 일본 경제를 끝장낼 수 있는 반자의 공격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단독 계획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일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강대국의 지지가 반드시 있었을 거고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돼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이 약해지는 걸 그걸 이득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쪽은 2025 반도체 굴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고, 마치 중국은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전혀 무반응합니다. 보통 외교는 뭐 다른 나라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한쪽에 편을 들고 다른 한쪽을 비난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게 외교의 기본인데도 말이에요. 아무튼 뭐 중국의 반응이 주변국으로서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죠. 중국이 뭐 교활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외교라는 건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합리적이냐의 싸움입니다. 뭐 범죄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서로가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서로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겨루고 있는 이상, 뭐 다른 한쪽이 정당하지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하는 건 외교를 보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이 미국이 설계한 그 사드 정책 때문에 한국을 사드 분쟁 이후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시 한국을 되찾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뭐 한국과 일본의 사이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미국마저 문제를 방치하게 만든다. 이게 중국의 계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 무슨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나라를 지지해줄 강대국이 필요했습니다. 뭐 그게 뭐 몇천 년 동안은 중국이었고 그리고 요 몇십 년 동안은 미국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지지를 얻고 싶다면 강대국 둘이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를 우리나라에게 보여줘야겠죠.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의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방치한다면 다시 우리나라가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중국에게 안 넘어가리란 법도 없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각자가 싸워야 할 전장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되겠네요.